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류가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외적 동기를 부여해버리면 원래 있던 내적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동네에 한 할아버지네 집 앞에 넓은 공터가 있다. 문제는 동네 아이들이 매일 이 공터에 와서 노는 바람에 너무 시끄러운 것이다. 보통 어른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놀라고 했을 것이다. 고심 끝에 이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1달러씩 주면서 열심히 놀다 가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당연히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왔다. 그러다 2주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여기 와서 놀아도 더 이상 돈을 못 주겠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 후로 공터에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노는 게 재미있어서 왔었다. 그런데 돈이라는 외적 동기가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외적 동기를 위해 오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외적 동기가 딱 끊어지니 왠지 흥이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왠지 돈 받고 할 일을 공짜로 해주는 것 같아 좀 억울한 느낌까지 든다. 이처럼 외적 동기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 패턴을 만들면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있던 의미조차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매겼다. 벌금, 즉 외적 동기를 주면 제때 아이를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1시간 늦을 때마다 2만 원 정도를 벌금을 매겼다. 과연 상황이 나아졌을까? 아니, 오히려 늦게 오는 부모가 더 많아졌다. 벌금을 받겠다고 한순간부터 외적 동기가 작용하면서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인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벌금만 내면 내 책임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죄책감, 책임감,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이 벌금으로 상쇄가 되고 내적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동기만으로 아이를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은 주의해야 한다. 공부에 보상을 주면 공부가 일이 된다. 보상이라는 외적 동기를 주로 사용해서 아이를 독려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나 이거 하면 얼마 줄 거야? 라고 묻는 때가 온다. 이때 부모는 섬뜩함을 느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가치가 아니라 외적 동기가 아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할 수 있으면 한다. 안 하는 경우는 대체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이걸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간혹 있다.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아이가 어떤 날은 잘하더니 또 어떤 날은 지키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는 얘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고자 해도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못하는 것과 같다. 지속적으로 할 능력이 아직 없는데 아무리 벌을 주고 상을 준다 한들 그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 보상이 크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벌이 크고 무서워도 능력이 안 되면 지키지 못한다. 실제 발달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아무리 보상을 줘도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 또한 외적 동기의 허점이다. 보상이 크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생기지는 않고 능력 밖의 결과를 걸고 보상을 제시하는 것은 노력해도 성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해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딱 분리해서 외적 동기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어른도 내적 동기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는데 하물며 아이들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외적 동기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숙제를 하는 데는 뿌듯함, 성취감, 호기심 같은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아직 스스로 숙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숙제를 했을 때 너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라고 내적 동기도 설명해 주되 아직은 좀 힘들지? 같이 연습해보자 라며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면 좋다. 이번 주는 그래도 3번은 스스로 했네 라며 점점 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북돋아준다. 그리고 4일 동안 숙제를 스스로 했다면 주말에는 온 가족이 치킨 시켜 먹자고 하면 외적 동기를 보태줄 수도 있다. 넘어져 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법도 모른다. 어릴 때일수록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한다.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거란다 라고 말해 주어라. 그렉 맥커운이 최소 노력의 법칙에 공유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스페인어 선생님인 그의 친구가 말하길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다. 보자기 안에 구슬을 1000개 넣어두고 한 번 실수할 때마다 구슬을 1개씩 꺼낸다. 그렇게 1000개를 다 꺼내면 그 언어를 어느 정도 익혔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넘어졌다 일어나 보면서 실패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본 아이는 회복 탄력성이 계속 커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물론 그 바탕에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존재, 가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감사를 배운 아이는 좌절을 이겨낸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인간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살아남기 위해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솟아나는 사고가 자동적 사고인데 이것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대사회에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생존 본능이 발동할 일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불안해한다. 자동적 사고가 시작되면 모든 일이 잘못될 것 같다. 이때 회로를 끊어주고 다른 회로로 가야 한다. 그 다른 회로가 바로 감사회로다. 감사일기를 쓰면 참 좋다. 5분 10분이면 된다. 망했다 해서 감사하다로 바꾸는 순간 머릿속 생각회로가 바뀐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다. 생각회로가 감사로 바뀌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좀 편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지며 혈압, 잠, 식욕 등이 전체적으로 조절된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항우울제를 쓰면 올라가는 신경전달 물질로 대체로 기분이 좋아진다. 도파민은 동기부여를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 뇌는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므로 그 행동을 또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자신한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혼자 성장하고 혼자 잘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2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한다.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에 넣는 것이다.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하면 이게 문화가 된다. 가족이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하자. 내가 아이들에게 먼저 감사하면 아이 마음에도 앞에서 말한 똑같은 뇌의 반응이 일어난다. 대사가 편안해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수치가 높아진다. 아이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을 기회를 주어라.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그럼 아이가 스마트폰을 줄이고 뭘 했으면 좋겠는가? 공부? 이미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온 아이한테 그게 통할 리 없다. 스마트폰을 덜 한다면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놀거나 완전히 쉬어야 한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어릴 때부터 많이 놀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른 활동을 더 좋아하게 되는 아이가 많다. 음악, 스포츠, 미술 등. 아이들은 다 예술가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충분히 놀면서 예체능 같은 다른 활동에 조예가 깊어진 아이들은 게임에만 과몰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른 활동이 더 즐겁기 때문이다. 스스로 조절력을 느껴야 안정된다. 먼저 자기인식을 배워야 한다. 내가 화가 나려고 한다는 걸 보통 인식을 안 하고 그냥 확 터져버리는데 화가 나기 시작할 때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좀 화나고 있다. 더 나고 있다. 여기서 더 나면 뚜껑 열리겠다 하는 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화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말을 돌린다든지 거기서 나와버린다든지 환기하러 간다든지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자기인식을 어떻게 가르칠까? 자신의 감정을 아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부모가 알려줘야 한다. 아, 친구가 너의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고 오래 쓰고 있어서 내가 속상한가 보구나. 과자 먹고 싶은데 아직 먹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구나 같이 아이의 감정 반응이 시작될 때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감정과 행동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좋은 아이들이 더 조절력이 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모든 문제에는 항상 해결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자. 아이들은 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신경다양성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물고기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게 다양성이라면 신경다양성은 뇌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걸 뜻한다. 쉽게 말해 우리 아이들의 뇌가 다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이는 다 다르다가 기본값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런 다양성 존중에 정반대에 있는 생각의 아이들은 다 비슷한 성향이 있으므로 평균을 내어 비교한다는 개념이다. 아이들이 다 다른데 평균이 어디 있는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면 평균이 있겠지만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인간을 줄 세운다는 생각 자체가 옳지 않고 이제는 없어져야 할 개념이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균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와 불안한 부모는 어떤 점이 다를까? 바로 믿음이다. 행복한 부모는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이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아이가 이미 가진 잠재력을 펼치기를 기다려주자. 아이는 충분히 자기 길을 찾아가는 선장이 될 수 있다. 아이에게 같이 교육을 잘해주고 스스로 단단하게 서는 선장이 될 준비를 도와줬을 때 아이도 부모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아이가 내 말을 듣게 만든다는 데서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생각을 바꾸더라도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다니면 뒤처질까봐 불안하다는 것이다. 심한 동조 현상 탓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얼리어답터들이 있다. 본질적인 육아 방식이 더 미래에 준비된 아이를 키우는 길이고 부모도 더 마음 편해지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나아가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아이로 기르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오래된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던 사람이 나도 저렇게 길러야 맞나? 하며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친절하게 새 길로 안내해주면 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결국 육아와 교육의 새 문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